자, 돌아온 MB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안 올 줄 알고 있다가 안 올 줄 알고 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안 올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망명은 하지 않았다. 당분간. 예. 어떻습니까? 말이 좀 줄었어요. 나갈 때는 말을 장황하게 하던데. 근데 그것도 짧게 얘기하는 거라고 본인이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얘기하겠다라고 그날 얘기한 근데 거죠. 들어오면서는 더 짧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2박 4일 동안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로. SNS로 메시지 올렸죠. 또 측근들은 더 많은 얘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요? 결정적인 얘기. 예. 아니 노무현 정부 그 5년 동안의 자료를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이거 이제 속된 말로 까겠다. 예. 이런 정도까지 이 얘기를 지금 했으면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예. 예. 뭐가 있을까? 예? 그 파일 안 해요? 예. 예. 뭐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뭐 그 640만 달러 예. 예, 관련한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수집한 예를 들어 약간의 정보 자료 같은 것들을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이제 분명히 제가 보기엔 파악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그 정보 자료들 다 가져와봐. 쫙 보고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자기가 보기에 나중에 좀 사용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지금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최 변호사님 뭐가 있을까요? 뭘 갖고 나갔을까? 알 수 없죠. 뭐 아니면 혹시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침범해서 빼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저기도 없이 저는 그냥 한번 뻥카를 날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원래 뻥카 잘 날리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까겠다 그러는데 저거는 그 국민들이 박수 보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출국할 때 기자회견 상황을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 사람이 초조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변호사들. 예, 예.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어쨌거나 자기가 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이 뭔가 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이상해 보이니까 뭐라도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는 이동관 전 수석이 사실은 지금 조금 더 가깝게 있잖아요. 예. 검찰의 칼끝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MB가 의존할 만한 과거의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제 보기에는 이동관 씨가 본인한테 조여오는 칼끝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이명박을 앞에다가 세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았고 내용도 이상했고 별반 또 좋은 결과도 낳지 못했고 더군다나 또 말씀하는 중에 그 특유의 그 혀를 날름거리는 그 버릇을 또 못 버리는 바람에 횟수를 또 헤아렸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서요. 7번 그러더라. 돌아와서는 지금 자료화면만 제가 봤지만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입을 아예 벌리질 않는구만 보니까. 아니 이동관 수석은 왜 검찰 그 조금 더 다가가 있죠? 지금 언론 장악 문건을 예. 가지고 이제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가 화이트리스트. 네, 그다음에 문학의 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정원 문건으로 쭉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김재철 씨 관련해서 MBC 문제 수사하는 와중에 계속 그 이동관과 김재철이 만나서 지시를 주고받고 내용을 보고받고 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관이라는 분이 당시에 홍보수석으로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명실상부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본인이 그 이번에 그 인증샷 찍었잖아요. 나 최측근이다. 아, 그랬어요? 아니 그 나가면서 같이 옆에 붙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에 뭐 문고리 3인방보다야 못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계속 측근에 있었고 그냥 단순한 홍보수석 뭐 대변인 정도의 위치에서 발휘하는 파워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잘못한 일에도 많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초조하겠죠. 이동관 수석은 어디 뭐 교수 출신 아닌가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동아일보 기자. 이분이 신일고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제가 알기로 MBC만 하더라도 신일고 출신들이 당시에 좀 잘 나갔어요? 잘 나왔죠. 좋은 학교죠, 신일고. 강북의 명문. 강북의 야구 명문이죠. 야구 명문. 이동관 전 수석은 원래 그 전혀 이 사정권에 안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고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김관진 내지 국정원장이 있듯이 결국 공식 라인에서 MB에 접근하게 되면은 김태호와 이동관은 꼭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만큼 여러 군데 관여했으니까요. 어쨌든 그 출국하면서 굳이 저렇게 왁자지껄하게 출근할 필요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 잊고 있었던 국민들도 잔뜩 그 성나게 건드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참모들 불러서 뭐 10시간씩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5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갑자기 지금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참모들이 지금 좀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당장 자기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군으로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서주는 게 조금 더 이 방패막이로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아마 더 약간 그 위기감을 더 고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설은 많은데 명확하게 무슨 증거가 이렇게 막 확확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제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MB 측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뭔가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뭐 좀 그야말로 이 검찰 소환이 가시권하에 뭐 들어왔다 이 정도 때 그때 뭐 주요 혐의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통상적이고 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좀 미리 좀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그 참모들 중에 몇몇이 지금 이제 관련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보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그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식이 되지 않았을까? 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최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출국 금지 이제 들어왔는데 출국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안 들어올까봐 지금이라도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온라인상에 요구가 많아요. 출국 금지 사유가 될까요, 근데? 국민들이 그만큼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로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MB 입장에서는 깊이 새겨야 될 지점인 거고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종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이나 증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명박을 입건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출국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나름 이제 그 위력 시위를 한번 해가지고 지지 세력의 결집을 노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실패한 셈이잖아요. 어제 정도원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이가 몰라 뭐 있다고 결집을 시키냐. 그분 아주. 박근혜 씨는 태극기 집회라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해요.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는 태극기 집회라니 친박이라도 남아있는데 친이가 뭐가 있다고 결집을 시키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본 모양인데 이제 실패하니까 조용히 오늘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저는 그 공항에서 말씀할 때도 아까 이종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왜 봉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왜 옛날 학창 시절에 수배도 안 됐는데 자기 혼자 수배됐다고 도망 다니는 사람처럼 학생 나올 때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당신 범죄자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막 도망 다녀. 먼저 나서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뭐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셀프 인증을 해준 이제 그런 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똥킨 놈이 속낸다고.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혼자 막 웃기고 혼자 막 승질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정두원, 정태근 의원하고 방송을 하면서 했더니 정두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두 분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막상 MB가 은근히 치밀해갖고 증거를 안 남겼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궁금해갖고 최 변호사 전화하니까 뭐 재판 중인지 전화 안 받고 이지아 변호사 통화했더니 그분들은 율사가 아니기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관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지금 이 나온 증거 정도만 해도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근데 이제 또 오늘 한 변호사는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다 확실한 일반인이고 일반 사장이 기업의 회장이랬으면 벌써 구속시키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서명하거나 직접 지시를 한 게 녹음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시킨 게 아니라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 주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 비슷한 발상이었던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항변하는 게 법정에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내가 직접 쓴 게 없다.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특활비에 딱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왜 이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어 수단이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지시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시받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또 보고를 한 것이고, 예. 그 보고하는 조치가 이러이런 문건으로 지금 남아있으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시작된 거는요, 저기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 맞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증거와 물증이.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먼저 뭐 지시하는 장면은 확실히 너네들이 확인을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때 출국할 때도 그랬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하냐. 그리고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했는데, 그게 이제 조폭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저 사람 가서 어느 부분을 몇 번 찌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조폭 두목들이들 하는 얘기가.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야 무슨 파 누가 요즘 자꾸 까불던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로 확립이 돼 있는 것이고, 또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에 수괴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런 구체적인 지시에 관한 물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성격이 발목을 잡은 경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고 아주 꼼꼼한 것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스타일이란 자기가 말이에요. 직접 들어가고 봐야지 속이 시원해요. 예, 이미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저 양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챙긴다. 댓글을 직접 같이 보면서 저거 지워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랬을 개연성조차도 충분히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수사에서 언제 과장으로 올라갔어요? 또 원세훈 원장은 주사고,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성격이 그랬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게 네.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게 다른 사람 입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다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밖에 와서 다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바람에 정치권에 다 소문이 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시간이 한가하냐 뭐 그런 거 지시하게. 근데 실제로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 아니 근데 또 그 비밀이 있어요. 6시부터 나오고 9시, 10시까지 막 일하는 척하고 10시 가서 또 잔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라디오도 다 듣고 예. 방송 다 해서 모니터에서 다 제가 보기에는 메모 다 한 것 같아요. 예. 아무개 얘는 좀 심하다. 뭐 블랙리스트도 충분히. 자기가 그런데 작성을 이게 했을까? 또 재미난 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까운 핵심 측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희망 어딥니까? 교회? 예. 그 무슨 교회죠? 거기? 소망교회. 소망교회. 네, 소망교회. 희망이란다. 소망교회 같이 이제 한동안 그 다 은퇴하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뭐 교통 정리하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 뭐 7인의 뭐 9인의 뭐 멤버들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되는 분들 장로 있잖아요. 떨어진다면 장로되기 위해서 그 교통봉사했다라고 하는 예. 얘기들이 있던데. 근데 그분들이 다 권력 실세가 되잖아요, 나중에. 예.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아닙니까?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팀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아마 이 참모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그 지점들이. 아까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핵심 키맨은 김태효. 예. 우리가 내다보기에 딱 맞아요. 임관빈 먼저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구속시키고 김태효 오고. 근데 중간에 한 명 이제 이동환이 끼어들었어요. 김태효가 특히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는 키맨이다. 네. 라는 그러니까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정원 같은 곳을 동원해서 한 공작이 두 가지 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 선거에 가입한 댓글 공작이 한 트랙이 예, 있고, 댓글 있고요. 또 한 트랙은 이제 블랙리스트, 방송 장악 문건 예.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쪽 트랙에 이동관 수석이 있는 거고 이쪽이 예. 이제 정보기관 동원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쪽에는 당시에 전략기획비서관, 뭐 안보전략비서관 이런 걸 했던 김태효 비서관이 있는 건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권의 그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김태효 비서관의 경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사실상의 외교관계나 대부분 문제를 주관했었기 때문에요. 그 외교안보 전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김태효 비서관 때문에 대북 전략이나 또 국제관계가 헝클어지고 망가진 측면이 다 굉장히 많이 틀어졌다. 있다라는 예. 지적을 그 전부터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컨트롤 타워의 핵심에 있으면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네. 그 댓글 공작을 한 핵심으로 지금 지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그 사이버사 관련한 무슨 문건을 보고받거나 뭐 결과 보고를 받을 때도 항상 배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관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뭐 당연히 구속돼야 될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보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는 이제 그랬던 거고 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태효 전 비서관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채널로 활용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 보고하고 지시 내린 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큰 부분이 국정원 관련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아직까지 입을 좀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 때도 됐는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아플 텐데, 입도.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뭔가 이렇게 정황 증거들은 꽤 많이 이제 확보를 했을 텐데 이 부분이 밝혀져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꼭지가 따지는 거죠. 예, 그런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군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김관진 전 그 장관 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용을 포함 안 시킨 것도 검찰이 조금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 한 다음에 확실하게 그야말로 원샷 원킬 한 번 불러서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중요한 중심축은 역시 국정원 그 댓글 관련한 활동, 그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그 관계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원세훈 전 정가 그 원장은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댓글 개입 때문에 지금 4년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추가로 그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 민간인 댓글 부대. 네. 30개 팀 48명에 대한 수사. 그 수사가 진행하다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더 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돈 준 게 일단 40억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국고 손실. 네. 그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하게 되면 이게 5억만 넘어가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 그다음 배임 횡령. 직접 돈을 뭐 배달 사고 형식으로 하고 돈을 좀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다 또 쑥 들어갔고. 또 이제 요즘 많은 이 법조인들이나 그 주위 검찰 기자들이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지적하는 게 저거 남재준 그 원장이 이거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앞에서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아니 그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 주는 게 이게 관행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된다면 원세훈도 줬을 텐데 이렇게 되면 또 뇌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왜 원세훈 원장 수사되는 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건가? 수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중단됐다는 건 뭐냐면 검찰이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확인을 해놓고 이걸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종호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지를 따야 되는데 결국 원세훈 진술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키가 될 텐데요. 그 키를 그러니까 그 입을 열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이 사람 개인 비리, 개인이 재직 중에 있었던 잘못을 가지고 하나 압박하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당신과 동시대에 재직했던 비슷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했다. 근데 왜 당신만 아니라고 하느냐. 그렇죠. 다들 자백했는데 김관진 다 자백했는데. 혼자 그러면 다 지게에다 짊어지고 갈 거냐.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게에 쌓아올릴 짐들을 지금 다
챙겨놓은 셈이고 그것들이 지금 쌓여 올려져 있고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상황이 되면 무너지겠죠. 그럼 검찰은 지금 그런 수순을 나름 정밀하게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자칭 보수 정권이라고 했던 그 정권의 특징이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떠받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간인 사찰 사건 문건에서도 보면은 거의 군주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뭐 대군이라는 호칭도 등장하지만 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대통령을 상? 상 윗상자를 쓴 상. 예.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공식 문서에. 그러면 그 대통령의 권위에서 오는 당연한 그 지위에서 오는 당연한 권위가 있을 것인데 그거를 이분들의 그 보수적인 성격 그 특성에 비춰보다 보면 이게 대통령이 지나치게 커지고 그러면 그 앞에서 납죽 엎드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합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원세훈 씨의 캐릭터 자체가 무슨 그런 복잡한 생각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꽂히면은 막 마구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활용해가지고 또 국정원장 자리를 준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남재준 씨도 그렇고 원세훈 씨도 그렇고 상대가 박근혜 대통령이건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간에 그 사람들은 이게 어차피 나라 돈은 대통령 돈이고 예. 이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지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참 문제죠. 제가 여기서 좀 재미난 합리적 추정을 하나 해볼까요? 예. 원세훈 전 원장이요. 특수활동비를 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네. 밥도 맨날 혼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천만 원 왜 받았어요? 돈 쓸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국정원장 명목으로는 수십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활비가. 예. 그거를 남재준 원장이나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이병호, 국정원장들은 이병기는 다 줬는데. 예, 청와대에 이제 상납표를 한 건데 예. 원세훈 원장도 그만한 예산을 배정받았을 텐데 쓴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게다가 또 그 당시에 대북 관련한 그런 공작 사업을 많이 했냐? 할 게 없었잖아요. 거의 안 했어요. 2009년 5.23 조치 이후에는 아예 안 했죠. 특활비가 연간 거기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죠? 국정원에. 그런데 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쓸 때도 별로 없었고. 자, 그렇다면 제 추정은 이겁니다. 혹시 그 국정원 특활비 자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종의 통치자금 형태로 생각하고 활용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내세요. 제가 좀 필요하니까라고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로 볼 때는 그런 얘기도 그냥 필요 없다.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통으로 바쳤다. 거의 그 한 지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 제 추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탄 추정을 하시네. 아니 상당히 유력한 추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과 다르면 감옥 갈 그 준비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정도 너무 이게 그 뭐랄까 폭탄 추정은 근데 그래도 감옥 안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보시라는 거예요. 저의 합리적인 추정은 그렇다. 다 얘기를 하고 질문하시네. 제가 얘기 조금 다 해놓고. 더 살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예. 그 오늘 뉴스에서 제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그 문고리 3인방이 자백을 했다. 특활비를 받으면 그 자기들은 그대로 전달만 했지 전적으로 박근혜 씨가 알아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이? 네, 이제 네. 큰일 났네, 어떻게 그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남재준 씨가 얘기했던 과거로부터의 관행이었다라는 말하고 연결을 해보면 예. 그러면 이명박 때도 특활비는 청와대로 전달이 됐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쓰는 사람은 아무도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썼다라는 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종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통치자금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마음껏 자의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분이 또 특징이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해요. 누구한테 허투루 집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또 숨겨놨거나 달리 또 굴리셨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정훈 평론가님? 어제 그 바레인 나가선가 그 SNS상에다가 예. 자신의 철학이 좌우명이 정직과 성실이다. 예, 정직과 성실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비리하고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네. 근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보면. 확신범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상당히 또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챙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 나름. 김경준 씨 증언과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김경준 씨 증언은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네. 그 일종의 무슨 그 사람들의 클리셰인지 관행인지 이건희 씨도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재력에 의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한테는 남발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나를 판단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가 오너가의 그 가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회 정의를 다 그냥 실현하는 것처럼 돼 있고 외국 영화 봐도 잘 나오잖아요. 보면 그 마약상들, 마약 그 조직의 뭐 대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런 식이죠 뭐. 자, 그런데 이제 이동환 수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 아까 말씀 좀 했는데, 이게 그 집권 5년 동안 얘기하게 되면 NLL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NLL 얘기하면 NLL을 기획했던 그것을 요약해갖고 정부에 제일 처음에 줬던 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써먹은 건 2013년에 정문원. 예, 정문원, 그 다음에 김무성, 그리고 2013년에 노출을 시킨 그 남재준 원장. 네. 이렇게 줄줄이 자기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얼핏 추정할 수 있는 게 NLL 그 정상회담 대화록. 그 다음에 늘 주장하는 640만 불. 그 640만 불 좀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야 뭐 어떤 정권이든 비리가 있었다라면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비리라고 하는 게 정치 보복을 해서 조작해낸 거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하여튼 그 NLL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이 잘 써먹었던 일종의 아이템이었고 그거를 써먹는 과정에서 친박과 친이의 협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걸 기획하고 처음에 문건들을 만들어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은 그 친이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친박들이 이제 선거 유세장에서 흔들고 이거를 선거에 이제 활용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쭉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 거기서 역시 이제 김태호 비서관의 역할이 주요하게 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나름의 어떤 정권 재창출 전략이라고 해서 그 플랜을 짰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일관되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어떤 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예. 일관되게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제압하려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 공개 못할 거라고 봐요. 네. 아니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개하길 바래요. 아니, 그런데 640만 불도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 금액이었고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공개를 못하냐 하면, 그러니까 뭐 공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가 설령있어도 지금 못하는 것이 자료 공개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쯤에서 서로 관두자가 지금 방점이란 말이에요. 신사협정 맺고 덮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뒷거래해서 그냥 우리 이거를 그냥 서로 안 터치 안 하는 걸로 그냥 끝내자라고 거기에 지금 방점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공개는 안 한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당황하시고 지금 다급해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검찰 국정원 마음대로 부리던 때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면 검찰 수사도 중단이 되고 이명박 관련한 수사 중단해. 또 국정원 이 이명박 그만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언론 나오는 거 다 막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딱 되면서 그냥 딱 정리가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 그 검찰이 아니고 그때 국정원이 아니고
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거는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했고 그거 하면 그거 하는 순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기반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국민 대상이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이 주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거죠,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검찰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기 식구까지 지금 자살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내상을 입어가면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지금. 그럼 봐서도 안 되고. 검찰이 뭐 그것만 있나요? 전병헌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무수석까지도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다 구속시키고. 그렇죠. 정무수석까지도 우리가 비리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은 차라리 고지식하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자기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게 차라리 낫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서서 저 메시지를 던지고 대통령에게 빅딜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로 이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감합니다. 과거에 1시간 독대였나요? 100분 독대였나요? 그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100분. 대통령의 독대. 100분요. 예. 2012년 9월 2일이요. 예.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이런 걸 쥐고 있으니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를 보장해달라. 그런 거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뭐가 한 게 둘이 대화록이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거를 기록해놓고 언제든지 카드로 쓰려고 그 사람을 손에 쥐고 있었어야 될 텐데. 녹취록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때 무슨 그 세 가지 그랬고 둘이 합의한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태풍 북상, 그다음에 선거 사범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둘이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노웅래 의원이 밝혔는데 9월 2일 날 그렇게 독대를 하고 나서 9월 10일서부터 댓글이 2배씩 늘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 검찰 이제 댓글 수사 관련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는 MB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비즈니스맨이구나. 그러니까 9월 1일 날 미리 쫙 해서 쫙 이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 내가 지금 나하고 신사협정 맺을랍니까 말랍니까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훨씬 이명박 전 대통령답지 않나요? 지금 경북 포항에서 5km, 6km 떨어진 지점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대. 조그맣게 흔들린 게 그것 때문인가요? 네, 저 조금 전에 흔들리던데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자가 온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재난 문자. 지금 경북 포항에서 6km 떨어진 진앙지가 6km 떨어졌던 게 많이 안 떨어진 거거든요.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여진 주의하라고 긴급 재난 문자가 지금 오고 있는데 꽤 큰 규모였네요. 무척 큰 거죠. 해필 왜 MB 들어온 날 그 고향에서 지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네요. 날도 추운데 수고하세요 하는 게 저 지진한테 한 얘기인가요, 그럼? 아유, 포항 시민 여러분 하여튼 좀 잘 대비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이제 원전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게 원전이 제일 큰 문제죠. 그다음 방패장들. 네. 알겠습니다. 뭐 MB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마침 또 포항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뭐 자원외교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어쨌든 뭘 계기로 해갖고 소환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뭐가 될까요? 그때 우리 다른 타방송에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스가 그 스모킹건이 되거나 혹은 다스가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저는 뭐 도체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 게 먼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쭉 이게 뇌관들이 타들어가고 있고 그게 결국 이제 꼭지가 어디서 먼저 따지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종원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거는 한 번 부르고 끝내야 되는 거지. 한 번 조사하고 뭐 나중에 남은 거 또 더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 쌓아놓고 네, 다 완전히 쌓아놓고. 이제 이 정도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이 양반이 과거에 검찰 수사 받아본 경험도 많고 나름의 그 전과 경력으로 경험이 있잖아요. 전과 경력이 저보다 많은가 보죠? 훨씬 많은 것 같던데요? 몰랐네. 시력은 봉도사님이 더 많이 살았지만 근데 대단한 분이네. 그런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 때 이분이 기업을 할 적에 임했던
상황을 그때 이제 당시에 검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 꽤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양반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이라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촘촘히 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 얼굴과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거리에서 좌판에서 장사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할 겁니다 아마. 아니 근데 그 특히 이 MB처럼 다양한 다종다기한 직종 그다음에 다스 도곡동 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무슨 네. 차명으로 땅을 줬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 자기 거라고 우겼대는 뭐 그런 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네네. 막상 검찰에 들어가갖고 정말 이거 그 검찰 불렀는데 아무 혐의가 없으면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 3제곱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아마 그 정도의 긴장을 하고, 예. 난이도 수학 문제로 좀 그 정도 난이도 가진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죠? 위에 3 모르세요? 위에 3인데 그럼 8인가요? 8. 우병우의 8. 야, 근데 참 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MB 구속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70%에서 요지부동이에요. 지지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박근혜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캐고 보니 예. 다 시작이 이 MB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블랙리스트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진보 정권 10년 동안에 싹 좀 걸러놓고 정리하고 청소해 놓은 것을 다시 그 흙탕물을 지금 다시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그 대립도 좀 화해 국면으로 가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예. 썼습니까?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이 바로 옆에 그 박정희 기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 결정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정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보수 진보 간의 이런 국민적인 분열상으로 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결국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